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쌤의 이지한 국어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법 단어의 짜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배울 합성어와 파생어 그리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는 수능 단골 출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단일어, 복합어, 어근, 접사,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구, 직접 구성 성분 이거 오늘 모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수업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이지한 국어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파생어와 합성어를 아시려면 단어가 어떻게 짜여졌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핵심 개념은 바로 어근과 접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근은요.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는 그 핑크색 글씨랑 하늘색 글씨가 완전 키워드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구나. 이게 완전 키워드. 자, 이 단어들을 보시면 뭐 하늘, 물, 밤나무, 뭐 꽃길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어근이에요. 자, 하늘하고 물은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니까 이 자체로가 하나의 어근이 되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니까 물 자체가 하나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밤과 나무로 이루어진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밤이라고 하는 애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중심 부분이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중심 부분이니까 각각 어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시는 꽃길, 밤낮, 날아가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근이에요. 자, 그렇다면 접사는 뭘까요? 자,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거나 기능을 바꾸어주는 주변 부분이에요. 주변 부분.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의미와 중심 부분이 어근이라면 접사는 어근에 붙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근의 뜻을 조금 다르게 제한을 해주면서 기능도 바꾸어주는 주변 부분을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바로 대답 나오실걸요? 자, 여러분 덧신에서 접사는 누구게요? 그쵸, 덧. 여러분 신은 뭐예요?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니까 신은 어근이 되는 거고 덧은 어근에 붙어서 쓸 수 있죠. 덧, 그쵸? 덧신 이렇게 어근에 붙어서 쓸 수 있으면서 신 중에서도 덧신으로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사가 되는 거예요. 지우개에서는 누가 접사게요? 그치. 길이에서는 이, 맨입에서는 맨, 치솟다에서는 치. 바로바로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딱 봐도 중심 의미가 아니라는 게 마구마구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접사인데 지우개 한번 보고 갈까요? 지우개? 자, 지우개는 분석을 하면 지우와 개 이렇게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죠. 이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게요? 그렇죠. 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도대체 뭘까요? 어근에 붙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지우는 행위를 하는 도구라는 뜻, 지우는 것 중에서도 그 지우는 행위를 하는 도구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어근하고 접사를 설명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근이요? 어간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근, 어간, 어미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이거 모의고사 내신은 물론 모의고사 수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용언의 활용을 배우면서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 그 어근하고 접사
어간, 어근, 어미 많이 헷갈려 하셔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지쌤이 확실하게 알려줄게. 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세요. 어간은 뭐라 그랬어요? 그쵸. 단어가 활용할 때 어떤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미는 뭘까요? 활용할 때 뭐 하는 부분이었죠? 그쵸.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이 어간과 어미는요, 그 가변어인 용언과 서술격 조사에서만 나타나요. 어간과 어미는 가변어인 용언과 서술격 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때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인 어근과 접사는요, 단어가 활용할 때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 어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휘감다, 읽히고 넘어가다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감다에서 접사는 바로 눈에 보이시죠? 뭐예요? 네, 얘가 접사예요. 앞에 쓰였으니까 접사 중에서도 두사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중심 부분은 뭐예요? 감다의 감이 되는 거죠. 얘가 어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활용을 시작해 볼게요. 휘감다, 휘감고, 휘감지, 휘감아. 여러분 지금 어때요? 휘감고, 휘감지, 휘감아.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보이시나요? 휘감, 휘감, 휘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휘감이 그치 어간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마구마구 변하는 부분이니까 어미가 되는 거예요. 휘감다에서 휘는 접사, 감은 어근, 휘감은 어간, 다는 어미 이렇게요. 좀만 더 가볼까요? 자, 읽히고에서 여러분 실질적인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 얘가 그러니까 뭐야? 어근. 희는 여러분 접사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 활용하면 읽히다, 읽히고, 읽히니, 읽히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감, 변하는 부분은 어미. 조금 개념 잡히시고 계시죠? 자, 넘어가다 마지막 보도록 할까요? 자, 넘어가다에서 어근은 여러분 어디예요? 넘다의 넘, 얘 어근이죠. 그쵸? 그리고 가다의 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넘어가다에서는 어근이 두 개예요. 그쵸? 자, 넘어가다. 여러분 여기서 어는 뭐예요? 어미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도 어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넘다와 가다가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는 어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넘어가다, 넘어가고, 넘어가지. 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간과 어미와 어근을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 단어의 형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단어의 형성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로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물과 하늘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물과 하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요,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꽃길과 지우개, 아까 했던 지우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꽃길과 지우개는 단일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거는 단일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복합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달라요. 결합 방식이 좀 달라요. 자, 복합어는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어요. 자, 파생어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우개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어근과 접사로 나뉘어지던지, 자, 지우개가 이제 어근 플러스 접사죠. 또는 여러분 접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접사 플러스 어근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뒤에 오는 접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하고요. 앞에 오는 접사를 뭐라고 하냐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말을 합니다. 지우개는 바로 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가 되겠죠. 자, 합성어는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던 꽃길이 합성어예요. 꽃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꽃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과 길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 다시 말하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바로 합성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갈게요. 자, 지우개처럼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면 파생어라 그랬죠. 자, 지우개는 개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은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헛기침. 자, 헛기침 같은 경우에는 기침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누가 접사가 돼요? 얘가 접사가 되고 기침은 어근이 되는 거죠.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 기침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침은 어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유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헛이 붙어서 이유 없이 괜히 하는 기침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합성어는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뉘어요.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잘 따라만 와주세요, 여러분. 자, 다시 갈게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이때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다. 복합어는 뭔가 둘 이상으로 쪼개지는데 이때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파생어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또다시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면 통사적 합성어,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뉜다. 파생어부터 자세히 봅시다. 자, 파생어는요, 뭐라 그랬어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자, 이때 접사가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 이때 접사가 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또 달라요. 접두사와 접미사의 기능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두 파생어는 어근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자, 접두사는요,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어근이 되는 단어의 원래 의미와 다른 단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원래 의미와 파생어가 된 이후의 의미가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접두사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헛기침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헛기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헛기침은 기침이라고 하는 어근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쵸? 자, 이때 여러분 이 기침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순간 의미가 어떻게 돼요? 헛기침. 인기척을 내거나 목청을 가다듬어서 일부러 내는 기침, 이유 없는 기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침과 헛기침이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지 않게. 이렇게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는 애가 누구다? 헛이라는 접두사다. 됐나요, 여러분? 자, 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게요. 한시름, 한가운데, 한여름에서 접사는 한이 됩니다. 자, 시름 중에서도 큰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큰 시름.
가운데 중에서도 정확한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정확한 한가운데, 정확한 가운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뭔가 한창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여름 중에서도 한창인, 더위가 한창인 여름, 이렇게 큰 정확한 한창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원래 의미인 시름, 가운데, 여름이라는 단어와 의미 차이를 누구들이, 접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헛수고, 헛돌다, 헛디디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헛수고 같은 경우에는 뭐 보람 없는 수고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람 없는 수고. 헛돌다 같은 경우에도 보람 없이 돌다가 되는 거고, 헛디디다는 잘못의 뜻을 더해서 잘못 디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일부러 내는 기침, 이유 없이 내는 기침,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접두사들이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맨발, 맨손, 맨땅, 맨주먹, 맨입에서는요, 맨은요, 뭐 다른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접두파생어란 어근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다. 이때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와는 달라지게 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접미파생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접미파생어는요, 접두파생어처럼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 역할은 뭐냐 하면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접미사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품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가? 접미사가.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접미사가요. 자, 접미사도 접두사처럼 어근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해가지고 여러분 접미사는요, 단어의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품사를 바꿔준다라든지 문장 구조를 바꿔준다라든지 이런 변화를요. 자,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접미사가 붙은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 손질할 때 질, 도둑질할 때 질, 부채질할 때 질, 걸레질할 때 질은요, 지금 다 어근, 손이라는 어근, 도둑이라는 어근, 부채라는 어근, 걸레라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상황인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손질은요, 손질할 때 이 질은요, 여기서는 손이 되겠네요. 손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미사예요. 그리고 도둑질할 때 질은 어떤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고요. 부채질과 걸레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어요. 부채를 가지고 하는 일, 걸레를 가지고 하는 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질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와 역할이 같았죠. 의미를 한정해주거나 제한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 이, 먹, 이 요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놀다와 먹다예요. 즉 놀다와 먹다의 품사는 뭐야,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 그치? 동사지, 그치? 동사에서 이라는 접미사가 붙음으로써 놀, 이와 먹, 이로 만들어주면서 품사가 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명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접미사의 역할 뭐예요?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됐나요? 자, 깊숙이, 그 다음에 수북이, 요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깊숙하다, 그리고 수북하다 라는 형용사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음으로써 깊숙이, 수북이 라는 부사로 바꿔주고 있어요. 형용사에서 부사로 품사를 바꿔주고 있어요. 접미사가. 그쵸? 자, 공부하다 생각하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다, 생각하다는 원래 공부라고 하는 명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명사에 지금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어떻게 됐어요? 공부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주고 있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명사였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명사였는데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형용사로 행복하다라는 형용사로 품사를 바꿔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라고 하는 명사, 신비라고 하는 명사, 자유라고 하는 명사에 붙어서 누가 롭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무사히 나란히는 여러분 히가 붙음으로써 부사라는 품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전미사는 접두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 중요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너무 중요한 거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을요 접두파생어와 전미파생어로 우리가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두파생어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쵸, 들끓다, 또 그쵸, 참기름, 또 세파라타. 잘했어요. 자, 여러분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접두파생어예요. 어떤 뜻을 더해주고 있는지 볼게요. 그냥 끓다가 아니라 끓다라는 어근에 들이라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마구 끓다, 몹시 끓다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참기름 하면은 여러분 기름이 어근이고 참이 접사가 되는 거죠. 뭐 진짜, 품질이 우수한 기름, 진짜 기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뜻을 더해주고 있고요. 파라타라고 하는 어근에 붙어서 새파랗다, 매우 짙고 매우 선명하게 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전미파생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파생어는 나머지 단어 뭐였어요? 선생님, 그리고 일꾼, 멋쟁이, 얘네들이 전미파생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전미사가 붙었어요? 님, 꾼, 쟁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어떤 뜻을 더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의 차이는 맞아요. 얘가 높임의 뜻을 더해주고 있네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잘하는 사람 이라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예요. 멋쟁이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두파생어와 전미파생어를 좀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합성어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합성어. 자, 아까 여러분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였다면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이런 합성어 중에는요. 나뭇잎처럼 이렇게 사이시옷을 포함을 하고 있거나 뭐 큰아버지, 날아가다와 같이 어떤 용언의 활용형을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도 모두 다 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자, 합성어는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국어의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문장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를 통사적이라고 말을 하고, 문장에서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형성된 단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통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통사는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가? Yes! 그럼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통사적 합성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처럼 합성된 합성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빛나다를 한번 예로 들어줄게요. 빛나다. 자, 빛나다는 원래 형태가 빛이 나다죠. 지금 빛이 나다에서 이라고 하는 조사가 빠졌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사 빼고 말하는 건 되게 일상적이에요. 우리 보통 말할 때 조사를 빼고 되게 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 과정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은 우리 국어 문장 배열 방식을 따르는 통사적 합성어로 봐요.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가을 하늘이 보이고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자, 가을 하면은 이제 단풍 구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예쁜 단풍을 보면서 단풍이 참 좋다. 단풍이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 단풍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 되게 잘하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빛나다, 단풍 좋다처럼 평소에 조사를 많이 생략하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처럼 합성이 된 것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국어, 문장 배열 방식이 관형사랑 명사랑 결합한 거 되게 자연스러워요. 새가 관형사고 해가 명사잖아요. 새해를 딱 들었을 때 어색한 거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쵸?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은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봐요. 명사의 결합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 꽃, 밤낮, 강아지, 풀, 이거 지금 다 명사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누향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비누향기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누향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게 어색하지 않죠? 명사와 명사, 비누라는 명사와 향기라는 명사를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처럼 합성된 합성어가 뭐다? 통사적 합성어다. 그리고 용언이랑 만날 때 연결어미가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 뛰다 가다를 연결어미 어를 넣어서, 날다 가다를 연결어미 아를 넣어서, 뛰가다, 날가다 어색하잖아요. 뛰어가다, 날아가다 이게 또 통사적 합성어고요. 자, 용언의 어간과 명사를 결합할 때 용언의 어간, 크다의 크와 그 아버지라는 명사를 결합할 때 크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관형사형어미 니은을 써서 큰 아버지라고 하죠. 이것도 되게 일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부사끼리의 결합도 정말 일반적이에요. 반짝반짝 잘이 부사고 못이 부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부사와 부사의 결합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통사적 합성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사와 동사의 결합, 특히 조사가 생략된 것은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본을 맞다, 빛이 나다 이런 것들 모두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볼게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당연히 뭐겠어요?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거, no! 라고 하면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연결되었을 때 어미가 없어요. 어미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엔 어땠어요, 여러분? 용언끼리 결합을 할 때는 연결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죠. 여기는 지금 연결어미가 없어요. 즉 돌아보다, 높고 푸르다, 검고 붓다가 아니라 돌보다, 높푸르다, 검붓다 이런 식으로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바로 결합된 것은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형성 방식이에요. 따라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자, 덮밥, 꺽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덮밥 같은 경우에는 덮은 밥이 되는 거고 꺽쇠 같은 경우도 꺽은 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은이 다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얘도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리고 부사는 여러분 명사와 결합하는 게 정말 원래는 어색해요. 지금 보슬이라고 하는 부사가
비라는 명사와 지금 결합이 되고 있죠.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따라서 얘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설명을 지금 차근차근 듣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빠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이렇게 주고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강의를 멈추고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통사적 합성어는 여기서 찾으면 젊은이와 또 뭐가 있을까? 잡아먹다 있네요. 또 작은아버지. 이렇게 세 개가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요. 자, 잡아먹다에서 지금 연결어미 있죠. 작은아버지에서 관형 사형어미 있죠.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가 선생님 합성어예요? 라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 젊은이 할 때 요 이는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인데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어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젊다라는 어근인 거죠. 그쵸? 되셨나요, 여러분? 젊다에 지금 은이 붙어서 쓰이고 있는 거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자,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뛰놀다, 오르내리다, 그리고 굳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미가 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 뛰놀다와 오르내리다와 굳세다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그 파생어와 합성어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이 단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로 스스로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합성어. 자, 합성어는 얘네들이 돼요. 선생님이 여기 소독이라고 썼는데 오타. 자, 다시 얘는 고독으로 고쳐주세요. 고독.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요? 자, 부슬비 합성어, 분수 합성어, 고독 합성어, 그 다음에 한방눈 합성어, 그 다음에 동짓달, 얘네가 모두 합성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었던 단어들이 아마 분수와 고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분수하고 고독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는 한자어 처리가 좀 문제가 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하나하나, 한자어 하나하나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 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한자 하나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보기 때문에 요 한자어 하나를 여러분 어근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가 합성어라고 학교 문법에서는 그렇게 합성어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럼 파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어는 잠긴, 덮인 있고요. 또 날리는 있고요. 또 이게 잘렸네요. 한여름 있고요. 그리고 대낮, 한밤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일단 한여름 할 때 한, 대낮 할 때 대, 한밤 할 때 한, 이거는 좀 바로바로 접사가 딱 눈에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잠긴에서 이거는 왜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잠긴? 이거를 분석해보면 기본형 잠그다에 지금 이, 니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덮임에서도 이가 접사가 되는 거예요. 날리는에서는 리가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잠긴, 덮인, 날리는 얘네들도 파생어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파생어하고 합성어 완전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그 합성어를 하면은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구예요, 구. 여러분 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구? 구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합성어하고 구를 구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구라고 하는 거는요. 둘 이상의 단어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것,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할 때 합성어도 어쨌든 두 개로 나뉘어지고 구도 둘 이상의 단어나 어절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준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합성어는요, 붙여 적어요. 합성어는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큰 집. 여러분 지금 큰 집, 큰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집은 합성어예요. 큰 집, 큰아버지의 집. 우리는 지금 큰 집에 간다, 큰아버지 집에 간다 할 때 큰 집은요, 띄었으면 안 되죠. 붙여 적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큰 집은 이 중간, 큰과 집의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는 달라요, 여러분. 구는 띄었어요. 자, 똑같이 지금 큰 집인데 크기가 큰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구예요, 얘는. 자, 크기가 큰 집이기 때문에 큰 띄고 집이라고 띄었어야 되고요. 아까 합성어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없었다 그랬죠. 얘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어요. 큰 집, 큰 우리 집, 뭐 큰 형의 집, 큰 친구네 집 이런 식으로요. 얘는 구로 볼 수가 있겠죠. 아, 합성어랑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서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합성어는 붙여 적고 구는 띄어 적고, 합성어는 중간에 절대로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없지만 구는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직접 구성 요소. 이거는 여러분 2020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는데요. 직접 구성 요소가 얘가 오답률 2순위였어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구성 요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직접 구성 요소. 이거는 여러분 합성어랑 파생어 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요. 파생어와 합성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파생어인가? 이 단어가 합성어인가?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릴 때는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직접 구성 요소예요.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온 것. 이거를 이제 직접 구성 요소라고 말을 해요. 자, 이때 나누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딱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나누어지는 이 두 부분이 바로 단어를 직접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꽃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자, 이거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쉽죠? 이거는 꽃과 길로 나눠지네. 처음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두 덩어리가 직접 구성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때 꽃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니까 어근이겠네. 길 실질적인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근이겠네. 얘는 그러니까 합성어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 자체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글짓기와 해돋이처럼요. 자, 여러분 글짓기는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해돋이는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자, 합성어이다 라는 견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짓기는 합성어이다, 해돋이는 합성어이다 라는 견해를 보면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글짓기를 합성어가 되려면, 그쵸, 글과 짓기로, 해돋이를 해와 도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얘가 어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성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짓기나 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립성이 높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근으로 봐야지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 짓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집짓기라든지 아니면 뭐 짝짓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근으로 볼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합성어다라고 하는 견해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짓기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잖아. 도지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잖아.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어근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파생어라고 보는 견해를 보도록 할게요. 자, 파생어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짓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해도 이가 돼야 되는 거죠. 얘네는 어근이고 얘네는 접사야 라고 보는 견해예요. 해돋은 어근이고 이는 접사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생어야 라고 보는 거죠.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글짓은 글을 짓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 볼 수 있지. 해돋도 마찬가지야. 해가 돋 이렇게 보면 얘는 하나의 구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 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도 역시 있어요. 이거의 문제점은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파생어하고 합성어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문제인데 이건 구잖아. 구에 접사가 결합하는 것은 많이 어색한데? 접사는 어근과 결합해야 되는데 이걸 구로 결합을 과연 시킬 수 있을까? 라고 또 비판을 합니다. 정답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지한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선생님은 설명하는 내내 정말 매우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네? 선생님은 맨날 중요하다고 한다고요? 그렇기는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오늘 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줍시다.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